안녕하세요.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2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우리 동네는입니다. 지난해 팔달산 아래 있던 경기도청이 이사하고 올해는 또 오랫동안 수원 조원동에 있던 경기도교육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경기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같은 주요 광역기관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수원에 머물러 있었다가 수원 안에 있는 또 광교 신도시로 지금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원래 있던 조원동 부지가 지금 말썽이 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교육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조원동에 있는 현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2년 전에 사실 결정이 났었습니다. 반도건설이란 건설사가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교육청 부지를 공개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은 건데요. 2021년 2월에 2,557억 원에 현재 그 조원동의 도교육청 건물과 부지를 몽땅 다 낙찰을 받았고 여기에 그 대신 500여 세대 규모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좀 난항을 겪게 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같은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서 사업 좌초가 될 위기에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 부지랑 인접한 국가보훈처 소유지 일부를 진입로 이런 목적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반도건설 측이 인허가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데요. 이 착공에 앞서서 관할지자체인 수원시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사전 절차인 그 도시가래계획 결정 위반 제한 과정에서 진입로 폭을 3m 정도 더 넓히라는 의견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 해당 부지가 이제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이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인데 반도건설은 이 진입로 부지 소유주인 그 국가보훈처에다가 관련 협의 요청을 보냈는데 보훈처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매각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불수용 회신을 받은 거죠. 시는 진입로 확대를 하라고 하고 땅 주인인 국가보훈처는 싫다고 거절한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어서 이게 참 잘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실상 진입로 확대에 필요한 부지를 더 확보를 하거나 최소한 국가보훈처랑 활용 방안 협의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 단계부터 거절당한 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엔 반도건설이 손을 든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에 계약 해지를 해달라 이런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반도건설이 도교육청에 그런 공문까지 보내고 부지를 낙찰받은 뒤에 현재까지 총 낙찰 금액 그러니까 2,557억 원 중에 절반인 1,278억 원을 이미 도교육청에 중도금으로 낸 상황이었습니다. 중도금은 이미 지급이 됐고 근데 심정은 뭐 이해가 일견 가지만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 문제 없이 하다가 물론 인허가 어려움이 좀 있었겠지만 갑자기 안 한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은 일단 합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으니까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입로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되는 게 이 도교육청의 귀책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인 거죠. 또 청사를 광교로 옮기면서 신청사 공사대금 지급도 이미 마친 상태라서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도건설은 지난 9일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미 지급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200억 원의 중도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데요. 소송전에 돌입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송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진입로 확보 문제가 도교육청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건설 경기까지 가라앉은 데다가 또 미분양 우려도 나오니까 반도건설이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시간이 지체되면 기존 도교육청 부지랑 건물 등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그러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주변 상권에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진입로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네. 상황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꽃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꽃게 좋아하시죠? 그럼요. 특히 찜을 정말 저는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 꽃게 제철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꽃게 제철에 들어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꽃게 조업이 다음 달부터 이제 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꽃게 조업은 통상 4월에서 6월 요 기간 동안 하는데 문제는 아직 3월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부터 서해상에 불법 중국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죠. 인근 이 해상에 벌써부터 불법 중국 어선이 심심찮게 출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달 16일 기준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네. 이달 들어서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80어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하루 평균이 68척이었거든요. 네. 벌써 1년 사이에 17.6%가 증가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1월, 2월에도 하루 평균 19척, 59척 정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조업 시기가 도래할 때쯤 되니까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불법 어선들의 이 방식이 서해 NLL 해상, 그러니까 주로 NLL 북측, 북한 쪽에 네. 있는 해역에 머물다가 야간에 또는 감시가 잠깐 소홀한 틈을 타서 우리 어장 쪽으로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불법 조업을 하는 건데요. 특히 2, 3년 전부터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아주 속도가 최대 70에서 80km에 달하는 고속보트를 타고 내려와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철을 맞아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꽃게들을 중국에서 몰래 이제 바다에서 그렇죠. 잡아간다는 건데요. 네, 남의 나라라서 그렇죠. 이게 저희 먹을 것도 모자른데 그렇죠. 우리 맛있는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 꽃게를 이제 중국에서 훔쳐서 잡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버젓이 불법인 것도 당연한 건데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물론 해경도 또 그만큼 굉장히 긴장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단속이 강화되면 될수록 수법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선이라고 하죠. 진짜 큰 그 어선은 북쪽 해역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속도가 빠른 고속보트만 NLL 선상에 딱 나타나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역에서. 네. 그 본격 조업이 시작되는 아마 다음 달부터는 더 이런 현상이 짙어지고 몰려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해경도 불법 중국 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서해 특정 해역에 집중적으로 함정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해 특정 해역은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쪽에서부터 네. 연평도 어장 남쪽 어로 한계선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서해 특정 해역이라고 말하는데 네. 실제로 이들 지역을 지금 집중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난해 대비 3월에 60%가량 중국 어선 출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 중국에서도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한국, 중국 사이의 그 정상적인 외교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게 진정한 상식적인 외교죠. 근데 이렇게 또 외교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 주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좀 큰 화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이 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좀 가져온 측면도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인천에선 또 일제시대 군수공장을 철거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인천 부평에 미군기지 캠프마켓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안에 조병창 병원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병창은 일본군 군수공장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강제동원 당했던 그 역사를 아주 그대로 품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네. 근데 지난 3일에 국방부가 부평구의 건물 철거 부평구 쪽에 이제 그 관할 지자체가 부평구거든요. 네. 건물 철거에 필요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7일에는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B구역 그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네.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거든요. 뭐
지난 1월에 인천시하고 국방부가 이 건물 작업을 이제 철거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라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면 네. 해제 허가를 내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천 시민사회 반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이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워낙 크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이게 철거까지 추진되면서 그 배경이 네. 매우 수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황상 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병창 병원 건물에서는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조병창 건물은 1939년에 터가 조성이 됐고 194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말이죠. 네. 국사 편찬이 구술 사료집에 따르면 인천 조병창에 동원된 명단 12,584명으로 여기에 동원된 이 강제 동원된 명단상으로 12,584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지역별로 명단이 통째로 빠진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을 주로 소총, 총검, 탄환, 포탄 이렇게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무기 제조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일제 치하의 어떤 우리의 슬픈 민족사를 잘 보여주는 역사 현장입니다. 네. 또 이 사료집에 따르면 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이 대부분 배고픔에 시달렸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거의 두들겨 패다시피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고 이게 스스로는 그만둘 수가 없어서 사실상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일본은 지금 사도강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이 식민 역사를 지우려고 혈안이 됐는데 이 식민 피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적 공간을 사라지게 하는 게 역사를 지우겠다고 하는 것과 뭐와 다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난 16일 부평구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공사를 허가를 한 거예요. 또 날짜가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부평구는 이게 이슈가 워낙 있는 건물이라 우린 면밀하게 검토했다. 근데 서류상 하자가 없고 건물 해체를 허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거세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여서 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문제 역시 계속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뉴스는 버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버스 타고 좀 멀리 떠나야 될 때 이 터미널 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경기 지역에 안에 있는 민영 버스 터미널들이 고사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요. 이 운영 적자가 계속 쌓여서 이제 폐업 위기를 맞는 건데 실제로 성남에 있는 버스 터미널이 최근 문을 닫으면서 충격을 줬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것에 이어서 고양시에 있는 화정 버스 터미널과 같은 도내 시군 버스 터미널들이 곳곳에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영 민영 터미널 이용객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일일 이용객이 1,000명 단위인 곳은 용인, 수원, 안산, 부천 등 4곳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특히 시흥버스 터미널은 13명밖에 안 됐고 하루에? 네, 맞습니다. 고양 화정 터미널은 10명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용수가 적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도내 시군끼리 이동할 때 자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지하철 그러니까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하철 등으로는 아직 이동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탈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줄어든 거죠? 그 자가 차량 운행이 워낙에 좀 보편화가 많이 됐고 도내 시군도 점점 철도망이 늘어나면서 교통의 좀 대동맥 같은 역할을 했던 시외버스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도시 간 이동이 확 줄면서 평균 이용객이 대폭 감소한 걸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치명타를 입힌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적자가 계속되면서 투자를 또 못하다 보니까 건물 노후화도 심각해지고 그간 시민들의 발휘됐던 버스 터미널이 좀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역할들이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특히 이 취약계층들은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의 수도 좀 적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들 버스터미널이 교통요지 역할이었던 만큼 도심의 한가운데에 주로 노른자 땅에 있다 보니까 그 수익성을 보고 상업시설들 같은 걸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나 개발 수요가 점점 커져서 이 공공서비스로서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기도 의회 정동혁 민주당 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버스터미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만 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구도심 안에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게 뻔한 상황에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버스 노선 확대 그리고 시설 개선과 같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2주간의 경기 인천 지역 여러 소식 중에서 핵심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저희가 지난 9화 방송에서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반도체하고 관련해서 모처럼 굉장한 경사가 경조사 중에 하나인 경사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에 경기 남부권 일대 세계 최대 규모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정부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활성화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각 산업별 육성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이목을 끈 건 역시 반도체였는데요. 네. 정부는 용인, 화성, 평택, 이천에 성남 판교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앞선 4개 지역은 국내 반도체 경제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당 사업장 인근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네. 이 소부장 기업들하고 성남 판교 일대에 있는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까지 반도체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세계 최대 규모로 반도체 관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무려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여러 규제 완화로 이걸 가능하게 해서 이곳을 정말 글로벌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한 5개 지역에 연계되는 거라 그 규모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 반도체 사업장들만 그냥 연계하는 게 아니라 용인 쪽에 정말 굉장히 큰 규모로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정부는 이번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뿐만이 아니라 용인시에 국가 산단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성 규모만 무려 710만 제곱미터인데요.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셈인데요. 네. 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장도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국가산단이 용인 남사읍 쪽에 조성될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남사읍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원산면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도 그 두 개가 나란히 조성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서도 이 용인 국가산단이 중추 역할을 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킬 거대한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매우 반가운 경사인데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건 좀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뭐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지난 9화에서도 최근 반도체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이번 결정엔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어려운 점이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9화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하고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수원세관에서 지난 2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50.5%가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건데요. 네. 지난 1월에도 감소율이 50%대로 나타났었는데 올해 들어서 2달 연속 이렇게 반도체 수출액이 절반 넘게 감소한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출액이 줄었나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PC용 D램 범용 제품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엔 네. 작년 5월에만 해도 3.35달러였는데 올해 2월에는 1.81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도 작년 1월엔 4.81달러였는데 올 2월에는 4.14달러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경기도만 해도 반도체 수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니까 전반적인 수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경기가 위축된 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부에서는 대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네. 경쟁력을 키워가서 그걸 토대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결론에 이른 건데요. 정부로서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이런 승부수를 띄운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금 글로벌 환경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 서둘러야 한다면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정부가 이렇게 민간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경기가 경기도 지역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반도체 경기가 침체됐다 그래서 손만 놓고 있을 수만은 그렇죠. 없는 상황이라 네네. 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로선 좀 실리콘 쉴드 같은 역할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오던데 근데 그 실리콘 쉴드란 건 뭔가요? 아마 지난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네. 세계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절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거라는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 거론된 게 바로 TSMC인데요. 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라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이 TSMC가 세계 1위입니다. 네. 파운드리라는 거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반도체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 그 수요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반도체를 개별 기업에서 일일이 설계하고 제조할 수 없다 보니까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건데요. 네. 바로 그게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반도체 제조 수요가 TSMC로 몰리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만약에 이 TSMC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당장 세계 주요 국가들이 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바로 개입할 거다. 이 TSMC의 세계적인 시장 영향력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넘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실리콘 쉴드의 개념인데요. TSMC의 영향력이 대만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렇게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안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게 네, 그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효과도 나중에 가져다 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 국가 안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죠. 이런 실리콘 실드로서 역할을 하게까지 하려면 단순히 이렇게 기존에 있던 반도체 사업장들을 연계해서 뭔가 그 큰 클러스터를 짓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근데 이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경제가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 걸로 보시는지 그런 측면이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아,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선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런데 각종 산업이 고도화되고 또 첨단화되고 다변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기능의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전자기기의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전자기기마다 또 사용되는 분야마다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수요에 대응하려면 이걸 그에 맞게끔 설계하는 기술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네. 또 제대로 이 설계에 맞게 제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로서도 이런 경쟁력을 높이는 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용인에 구축하는 국가산단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곳인데요. 네. 삼성전자 역시 기존의 기흥이나 화성, 평택에 조성된 반도체 사업장과 더불어서 이번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을 5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설계된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제조할 수 있는 네.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TSMC의 3분의 1에 불과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기술은 있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여러 수요의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네.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네.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일인 그렇죠.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나 용인시에서도 정말 환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어떤 입장들이 나왔나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동안의 결실을 보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를 즉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기구는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각 시군,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인데요. 그만큼 행정 영역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추 역할을 할 용인시에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 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곳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이 커다란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관련 시장이 좀 들썩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개발이다 보니까 지난번 SK 하이닉스의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때 당시에도 난리였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엄청난 호재로 인식되는 걸까요? 네, 아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산단 후보지로 알려진 용인 남사읍 일대가 정부 발표 직후부터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원산면 일대도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우선 토지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사업 부지에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SK 하이닉스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혹시 보상가가 좀 턱없이 낮게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사읍에 있는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7,000세대 정도의 대규모 단지고 비교적 신축입니다. 이 아파트가 3월 초에는 전용 84제곱미터 주택 매매가가 3억 3,5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정부 발표 이후에는 호가가 6억 원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가산단 예정지를 비롯해서 남사읍, 이동읍 일대를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이게 아무리 발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호가라 하더라도 거의 2배가 불려지고 있다는 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벌써부터. 그렇게 잠잠했던 이 남사읍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인해서 말 그대로 메가급 호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정말 큰 경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 규모로 정말 계획대로 계획대로 조성이 돼서 경기도 경제 그리고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층 분석해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쏙쏙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